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남쪽 해상에서 계속 북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부산 앞바다에 접근한 뒤 동해안에 바짝 다가선 채 북진하면서 강풍과 폭우에 해일까지 불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태풍의 현재 위치와 상세한 예상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위성 영상을 보면 10호 태풍 하이선은 현재 일본 규슈 남쪽 200km 해상까지 북상해 왔습니다. 강도는 매우 강으로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합니다. 태풍의 중심부를 보면 이렇게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강하게 회오리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중심부 최대 풍속은 초속 45m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계속 북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 부산에 가장 가깝게 접근합니다. 오전 9시면 부산에서 북동쪽으로 80km 해상까지 올라오고 낮 동안 동해안을 따라 계속 북진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때 동해안 해안선과의 거리는 약 50km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심부 가까운 경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 동해안 전 지역이 초속 25m 이상의 강풍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대에 속해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동안 보아왔던 보통의 태풍과는 달리 왜 이 태풍은 동해안에서 계속 북진을 하는 겁니까? 네, 북진하는 태풍은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이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기도를 보면 이쪽이 한반도입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벽처럼 막고 있어서 태풍이 오른쪽으로 전향하지 못하고 계속 동해안에 영향을 주면서 북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회오리 구름이 한반도 동쪽 지역에 직접 영향을 주겠습니다. 강수 예상대로 보면 내일 새벽부터 동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태풍과 거리가 멀어도 침수 피해가 날 정도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내일 낮 동안 동해안과 서해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이 최고 400mm 이상, 영남 지방은 최고 300mm가 예상됩니다. 강풍 역시 울릉도 독도에서 최고 초속 50m 이상, 영남과 강원 영도에 최대 초속 40m까지 거세게 몰아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도 초속 30m급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어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특히 해일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낮 동안 계속 동풍이 몰아치면서 오후에는 방파제를 넘는 해일이 밀어닥칠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이 동해상으로 북상한다고 해서 영향 정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태풍의 길목인 제주는 하이선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는데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KBS 중계차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면희 기자, 제주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KBS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서귀포시 법한포구에는 바람이 다소 불고 있습니다. 하늘엔 먹구름이 끼어 있고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 뒤 방파제 너머로는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일렁이며 하향 물거품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제주 남부와 동부 앞바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 9시에는 태풍 특보로 바뀌겠고 현재는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동쪽 310km 부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제주로서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도 예보됐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에 100에서 200mm, 산지 등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태풍이 제주를 지나는 내일 제주 지역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312개 학교에 원격 수업을 전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교통편도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항공편의 경우에는 김포와 대구, 김해 등 현재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 16편이 결항됐습니다. 바닷길의 경우에는 제주를 기점으로 한 9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은 지난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2명이 숨지고 시설물 파손이 잇따르는 등 피해가 컸는데 아직 복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태풍이 다가와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수영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부산 수영만은 해안가를 따라서 고층 건물이 질비하게 늘어선 곳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 태풍 마이삭 당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 깨져 있지만 복구는 하지 못한 채 급한 대로 합판만 덧대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내일 오전 9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내일 저녁까지 100에서 300mm의 비와 초속 20에서 4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 일대는 바람이 좁은 빌딩 사이를 통과하며 더욱 강해지는 이른바 빌딩풍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곳인데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마린시티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마린시티는 지난 태풍 마이삭 당시 초속 47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 꺾인 가로수나 부서진 간판이 다 치워지지 않은 상태라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강풍에 날아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어두고 입간판은 실내에 들여놓아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 역시 높아서 최고 12m까지 일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은 오늘 밤 10시 26분, 내일 오전 10시 54분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각입니다. 해안가나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는 접근을 피하시고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은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중심이 부산과 가까운 만큼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수영만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이번에는 방재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 하이선이 북상할 때 예상되는 피해 양상과 함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호준 KIT밸리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이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태풍이 상륙하지 않고 동해안에서 그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경우에도 그 영향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태풍이 치우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태풍 위험 우방에서 피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아침에 제주도에 근접할 때 보게 되면 아직까지 강풍 반경 400km, 네. 940헥토파스칼 강한 태풍 유지하고 있고요. 큐슈 서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물론 유동적으로 세력이나 진로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하이선 트랙 자체가 갖고 있는 해수면의 온도를 보시게 되면 아직 굉장히 높습니다. 예. 내일 하루 내내 그 강한 세력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동해안 쪽에 계신 주민들이 참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 태풍 하이선의 위력은 지난 태풍 마이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위력 먼저 말씀드리면은 마이삭과 못지않게 더 강하거나 아니면 같이 네. 유지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런 경우가. 드문 일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 하나 중요할 게 뭐냐면은 마이삭 태풍하고 지금 하이선이 같다라고 해서 피해가 똑같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이삭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우리나라 도시 전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전 9시쯤 되면은 이제 부산에 근접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예. 부산에 피해가 컸습니다. 예. 그런데 마이삭만큼의 강풍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측되는 것 보게 되면 부산 동측 진할 적에 초속 47m까지 강한 바람 예상이 예. 되고 있거든요. 47m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날아갑니다. 아유. 큰 바위도 굴러갑니다. 네. 만약에 돌풍이 불어서 50m/s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 그때는 약한 건물 붕괴도 가능합니다. 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마린시티 굉장히 높은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각별히 유의 필요합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유리창이 지난 태풍에 파손돼서 복구하지 못한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바람에 대비해서 유리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그렇습니다. 계실 거예요. 예. 무조건 차폐해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이미 파손이 된 유리창들 되게 많고 마이삭 지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수리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무조건 차폐는 원칙이거든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 일단 임시로라도 차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요. 파손되거나 구멍이 났거나 심지어는 금이 간 창문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쪽 창문 바깥쪽에 우리 골판지라고 그러죠. 보통 택배 상자. 네, 종이인데 예, 그 두꺼운, 안전하게 만든 좀 그걸로 입체적인 전체를 거. 예. 감싸고 테두리를 형테이프로 전부 완벽하게 다 붙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왜 바깥에다가 이걸 붙이느냐 말씀 이제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네. 일반적으로 볼 적에 바람이 불어서 풍압에 의해서 유리가 깨질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많은 경우가 바람에 날려온 돌이나 아, 비산물에 그렇군요. 깨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깥에다 이걸 차폐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창에 일반적으로 또 태풍 올 적에 창에 테이프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X자로 붙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테이프를 붙이는 것 자체가 네. 창을 보호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붙이느냐 하면은 유리창이 깨졌을 적에 파편이 날아갈 수 있죠.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촘촘하게 붙이셔야 되는 거고요. 역시 테이프를 붙여도 큰 덩어리가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이면은 안쪽에다가 같이 차폐 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도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예. 손상된 유리창이 있고 내가 위험할 거다 하게 되면 우선은 집을 비우시고 대피소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면 정말 피하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그 예.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테이프를 붙여도 한두 개 붙이는 게 아니고 예, 촘촘하게 촘촘하게 붙일수록 더 안전하다 말씀이군요. 결폭, 쌀밑자라고 그러죠 보통. 네, 네. 쌀밑자로 여러 차례 붙여놔야 아, 이런 그게, 식으로 예, 이렇게. 바람액을 보호하는 아, 게 네네. 아니고 깨졌을 적에 이거를 파편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풍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집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파손이 된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비상조치 수단으로 지금 차폐를 시켜라. 그 네네. 골판지로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 유리 깨지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계시는 가운데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네네. 이럴 경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유리창이 깨지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거 치워야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가서 당황해서 막 예. 손을 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안 그런 되는군요. 행동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 기본적으로 그 유리창이 깨진 방으로부터 나와서 문을 닫고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다고 집 밖으로 나가시는 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안 되는 경우 그 안에 머무르셔야 된다 하게 되면 깨진 유리창 위에 담요를 덮습니다. 그리고 몸도 담요라든가 두꺼운 옷으로 감싸고 보호하면서 기다리는 방법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유리창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유리창뿐이 아니라 위험한 곳은 더 있을 텐데 이런 네. 강풍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유리창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마이삭이 지나갔기 때문에 일상으로 저희한테 신변에 위험이 있을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정도의 강풍의 위험한 부분들은 대부분 어디냐면은 지붕입니다. 집 지붕. 실제 지금 하이선의 지금 트랙을 보게 되면은요. 부산을 지나 울산으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대규모 공업단지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공장 건물들 보게 되면 상당히 넓죠. 이 공장 건물 지붕이 위험합니다. 지붕이 깨지는 아니면 날아가는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바람이 불어서 건물 모퉁이에 지붕 모퉁이에 틈새를 파고듭니다. 예. 그 부분이 약해져서 통기가 되게 되면은 건물 안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양압이 작용하죠. 아. 그렇게 되면은 그 약해져 있는 모서리부터 전체가 뜯겨 나가면서 지붕이 날아가는 이런 사태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만은 마이삭 한번 지나고 나가지고 이 모서리 상당히 지금 취약해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강력하게 이게 보호가 되고 있는가 또 거기가 느슨해지는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얼마 남지 그렇습니다. 지금 않았으니까요. 어둡지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강풍 피해 중에 하나가 또 정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뭐 혹시 도로에 신호등도 혹시 꺼지면 이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전이 일어나게 되면 특히 막 태풍이 치고 있는데 정전이 일어난다. 네. 첫 번째 엄청나게 당황하실 그렇죠. 거예요. 일단 침착하시는 거 첫 번째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켜시는데요.
집에 없다고 촛불을 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예. 반드시 랜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V 시청하시면서 대부분 방지 정보를 많이 들으시는데 그것도 불가능하시죠.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지금 스마트폰은 아직 켜져 있으니 그렇죠. 지속적으로 정보 받으셔야 됩니다. 도로 운행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강풍이 불 때는 운전 안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하셔야 된다, 어두운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 하게 되면 지하 터널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어디가 침수가 되어 있는지 절대 파악하시고 운전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등 켜시고 가능한 가장 느린 속도로 천천히 서행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 어딘가 대피하시는 것도 좋으시죠. 아, 예. 네. 근데 창 유리가 열려 있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또 양압작용해서 차도 굴러갈 수 있거든요.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바람이 굉장히 거센 것이군요. 생각보다 이번 태풍 아주 강력합니다. 네. 그리고 동해안의 해일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 태풍 마이삭 때도 동해안의 해일 피해가 컸는데 그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사실 동해안에 태풍 해일이 들어간다는 건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겨울철에 북서쪽에서 강한 바람 불어가고 파랑이 이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강풍에 의한 파랑하고 이 태풍 뭐가 틀리느냐? 태풍은 저기압이 이동하는 겁니다. 저기압 중심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죠. 네. 950 헥토파스칼 만약 태풍이 지나간다 하게 되면은 약 60cm에서 1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한 채로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아. 태풍이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이번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강한 동남풍이 계속 들어가죠. 동남쪽에서 또 바닷물이 밀려와서 계속 해수면이 쌓입니다. 그 위에 항만이나 폭우가 있는 쪽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이 바닷물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그 높아진 해수면 위에 파랑이 때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참고하시고 그 바닷가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해안의 주민들이 이런 일은 참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인지 어떻게 피해야 되는 것인지 좀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파랑하고는 다르다는 게 이미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10m가 넘는 파랑이 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방파제라는 게 그걸 막아주지 않습니까? 네. 방파제 위까지 이미 수면이 올라온 상태에서 파랑이 치기 때문에 그만큼 파력이 또 높다는 거죠. 그걸 보통 월파라고 하고 우리가 넘어오는 부분들. 예. 주민들이 이번에 그 넘어오는 양을 보시고 놀라셨을 거예요. 네. 해수면 높아진 위로 이게 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월파되는 위치는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호안이 됐든 도로가 됐든 방파제가 됐든 그곳에는 선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 무언가 선박이 대피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네. 그런 곳은 피해야 되는 굉장히 이번에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번에도 지난번에 그 피해가 컸던 분들 그러면 네. 피해가 우려되는 시간대를 혹시 특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시간대 보시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바람이 지나는 시간 내내 위험한 거는 강풍이 돼서 마찬가지고 비도 네. 똑같습니다. 어느 쪽에 비가 집중될지는 금방 볼 수 있는데 특히 해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이 언제 높아지는가 봐야 되는데 부산 보니까 마침 7일 오전이 만조예요. 네. 그때 겹쳐지기 때문에 항상 보시게 되면 태풍 길목에서 마산, 경남, 부산은 태풍 해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필요로 하고요. 지난 말삭 때 그랬듯이 동해안 전역에 있는 항만, 포구 지금 전체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해수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하루 종일은 계속 그렇게 대피라든가 눈여겨서 이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아주 위험한 지역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동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큼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끝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새로운 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이삭 때 똑같은 수준 가지고는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네. 강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위험하다 느끼시게 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얘기고요. 네. 시설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방파제나 이런 부분들 지금 말삭 지나고 나서 기초가 많이 깎였습니다. 네. 눈에 안전하다고 보이는 부분들 안전한 곳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접근하시는 거 상당히 위험하고요. 또 마이삭 왔을 적에 어느 부분이 해수가 높았다 아니면은 월파가 많았다 그쪽 부분들 주위에서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 대피할 때도 주위에서 그 장소 잘 찾으셔야 되는 거고 더 높은 장소에 더 강하게 결박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네. 코로나 방역 한참 피크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지금
그 피해자에 계신 분들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심신 허약해져 계시고요. 그렇죠. 면역 많이 떨어 계시거든요. 건강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대피소 가신다 하게 되면은 거기 방역, 개인 방역 철저하게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이상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호준 KIT밸리 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3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 연휴 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 방역 대책을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7명 늘어 나흘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152명, 해외 유입은 1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발생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 63, 경기 45, 인천 9명 등 수도권이 117명입니다. 확산세는 한풀 꺾이고 있지만 산발적 감염은 여전한 데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20%가 넘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콜센터에선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선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162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4명 늘어 16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기록으로 지난달 18일 이후 2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도 1명 늘어 누적 334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포장마차, 푸드트럭 등 2천여 곳도 밤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에서 취식이 금지되자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신고된 집회는 총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신고된 집회 대부분을 금지 조치했습니다. 사전에 감염병법은 물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전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고발 조치된 교회는 서울 관악구 예광감리교회, 구로구 구일교회 등 4곳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유행 상황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152명입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34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거리두기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며 코로나19의 전파는 계속 억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약 218명이었습니다. 그 직전 한 주간에 331명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1일 254명에서 16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도 환자 발생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선이 유지되고 있으며 100명대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8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2단계 조치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립니다. 철도 승차권의 경우 사전 예매 시 창가층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휴게소는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한 줄 앉기 좌석 배치로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겠습니다.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9월 21일부터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봉안시설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명절 전후 2주간 운영될 예정인 시간대별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밀집되는 경우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안시설은 재래실과 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방문자 동선을 여러 갈래로 분리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불편이 클 것이나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의 유통시설은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시식, 시음을 자제하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중기청이 방역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국 전통시장 200여 곳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택배 유통 물류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배송 인력의 방역관리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추석기간 중의 면회를 자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 예약제를 통해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의 환자 발생 양상과 방역 상황을 감안하며 클럽, 유흥주점 등의 위험한 시설의 운영 중단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입국 절차, 별도 운송은 계속될 것이며 공항과 항만의 검역 체계는 3교대로 상시 가동하여 빈틈없는 검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충분히 확보하고 응급실 등 비상진료 체계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의대생들의 국가실기시험도 오늘 밤 12시까지 다시 응시 접수를 하도록 연장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금주와 다음 주 2주간의 재신청자들은 11월 이후에 시험을 치도록 일정도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기시험에 응시할 학생들은 오늘 밤 12시까지 시험 접수를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정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는데 7조 원대 중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오늘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전 국민이 아닌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당정은 4차 추경은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인 점 등을 감안해 7조 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3차 추경 예산 35조 1천억 원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예산을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별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추석 이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국민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며 선별 지원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체 행동을 중단하고 잠정 유보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반발하고 있어 업무 복귀 시점은 내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연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대회원 사회관계망 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면 파업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단계적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하고 가다듬는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일본 남서부 지역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규슈 등 4개 현에 있는 주민 167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반 현재 가고시마, 나가사키, 미야자키, 구마모토 현 등에 거주하는 167만여 명에게 위험한 곳에서 즉시 모두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정전 피해가 잇따라 오후 3시 반 기준 가고시마현 29,530가구, 오키나와현의 2,23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국내선 항공편의 결항도 늘어 오늘 하루 동안 오키나와와 규슈 남부 지역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을 중심으로 모두 548편이 결항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 피해를 본 함경남도에서 노동당 정무국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도지사 격인 도당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2,000명을 조직해서 피해 복구에 동원하라고 수도 평양의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 복구 논의를 위해 함경남도 현지에서 당 정무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함경남도 당 위원장을 해임하고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해안연선 지대에서 전여 세대의 살림집들이 각각 파괴되고 적지 않은 공공 건물들과 농경지들이 침수됐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수도 평양의 당원 12,000여 명을 함경 남북도에 급파하라고 자필 공개 서한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수도 핵심 당원들이 피해 복구 현장에 진출하는 게 더 의의가 있다면서 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앞두고 함경도 주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성심이 높은 평양 당원들을 중심으로 재난 극복 역량을 모으고 애민 정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수송 부문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군대에도 함경도 피해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산시 등 강원도에선 지방 간부들이 처벌될 예정입니다. 노동신문은 다음 태풍 하이선은 이전 태풍들보다 더 강력해 여러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마이삭과 바비에 이어서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3주째 매주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발생 구역에서부터 한반도까지 태풍이 올라오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인데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이번 태풍이 지난 뒤에도 앞으로 한 달 남짓 강한 태풍이 발생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8호 태풍 바비. 서해를 따라 곧장 북상해 8월 27일 새벽 황해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날 때까지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45m, 시속으론 162km를 기록해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했습니다. 바비가 상륙한 다음 날엔 연이어 9호 태풍 마이삭이 발생했습니다. 마이삭 역시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때까지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49m, 중심기압은 935헥토파스칼을 유지해 바비의 위력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이삭은 바비가 상륙한 일주일 뒤인 지난 3일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특히 마이삭은 상륙한 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채 영남 내륙을 관통했습니다. 제주 고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9m, 영남 해안 지역으로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강우량 역시 불과 이틀 동안 제주 산지의 최고 1000mm 이상, 강원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도 40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연달아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북상해 오면서 이제 벌써 3주째 연이어 한반도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부근으로 태풍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태풍 발생 구역을 누르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해역에서는 태풍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대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또 태풍으로 발달한 이후에는 주변의 기압 배치를 따라 한반도 방향으로 난 길을 따라 북상해 오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필리핀 앞바다에서는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만약 이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면 현재 기압 배치로 봐서는 우리나라로 향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두 태풍 모두 기존 태풍 발생 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은 해역에서 발생해 한반도로 올라올 때까지 매우 강한 위력을 유지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인 해수면 온도 30도가 넘는 고수온 해역이 일본 남쪽 해상까지 폭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와 가까운 더운 바다에서 태풍이 발생해 곧장 올라오면서 세력을 잃지 않은 걸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서태평양 태풍 발생 구역의 바닷물 온도는 최근 10년 사이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태풍 역시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중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4m가 넘는 매우 강한 태풍이 전체의 절반에 이릅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 55m가 넘는 초강력 태풍도 전체의 10% 남짓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더 늘어나고 위력도 강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난 뒤에도 올가을철 태풍이 한두 개 더 북상해 영향을 줄 걸로 예측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북상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여전히 강한 태풍이 발생해 올라올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매우 강한 태풍 하이선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남서쪽 약 170km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태풍이 북상을 하겠는데요. 가고시마를 최근접으로 지나들 쯤이면 세력이 조금은 약해지겠지만 이후에도 계속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내일 아침에는 부산 동북동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해상과 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태풍특보는 좀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동해안 지역은 최고 400mm 이상, 영남과 그 밖에 산간 지역에서도 최고 3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태풍의 진로와 근접한 동해안과 영남,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에서 4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조까지 겹치면서 폭풍 해일의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내일 밤부터 비가 차차 그치겠지만 모레 오후에 되어서야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충남 남부와 호남 지역은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